광주 들판 휘몰아치는 폭풍의 끝에서 푸른 몸에 서린 기계는 대륙을 떨게 해. 위화도 해운 쏟아지는 귀 속의 혈담, 도탄에 빠진 덱섬을 품고 왜군을 명하노리. 고려의 낡은 선벽 허물고 새 하늘을 보았도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야사 총괄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왕조 500년 왕조별 야사 속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태조 야사 제1편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화 신기한 꿈. 고려의 국군이 점차로 쇠퇴해 갈 무렵 함길도의 어느 마을에 이자춘이란 아직 벼슬하지 못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도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두산의 신령이다. 장차 그대의 문중의 기론이 있을 것이매 특별히 와서 전갈하는 것이니 내 말을 소홀히 듣지 말고 산천기도를 정성껏 드리게 하라. 그러면 필경 귀동자를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보니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자춘은 매우 이상히 여겨 그의 부인 최 씨에게 꿈 얘기를 하고 나서 함께 목욕 재개한다. 백두산에 올라가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날 밤, 자춘이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선관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자춘을 향하여 공손히 읍하고 나서 소매 속으로부터 황금으로 만든 측량자 하나를 꺼내어 주며, 이 물건은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집에 보내시는 것이니 잘 보관하였다가 장차 동국 지방을 측량토록 하시오 하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최 씨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서 꼭 10석 만에 옥동자를 낳으니 이 아이가 바로 후일의 이태조입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성계, 자는 중결이라 하였는데 부일 등극하고 나서 이름을 단 자를 군진이라 고치고 벼로는 송원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보는 전주이며 그의 부친 이자춘은 고려의 서북면 경략의 내응, 협조한 공이 있어 이 방면의 지방관인 삭방도만호 겸 서북면 병마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제2화 영웅 호걸의 기상.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하거니와, 태조 이성계는 나면서부터 그 골격의 기이함이라든가 기상의 웅장함이 미상불 초인적이었습니다. 용의 얼굴에 봉의 눈이요, 잔나비 팔에 범의 걸음이었습니다. 생김새부터가 이렇듯 영웅호걸의 기상인데다가 그의 심성 또한 지극히 인자하고 관대한 대인 군자였으니 그는 벌써 5살의 어린 나이에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였으며 또 언제 어디서 습득했는지 칼쓰기와 활쏘기, 진치기 등의 군사 쓰는 법을 곧잘 흉내내었습니다. 날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나무로 만든 칼과 활을 차고 수숫강으로 길을 만들어 휘두르며 자신은 대장이라 자칭하고서 여러 어린이들을 지휘하여 진을 치고 싸우는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말을 잘 듣는 어린이에게는 과일로서 상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용서 없이 꾸짖고 때려주곤 했습니다. 일단 장난을 다 마치고 나면 그는 을의 모친께 여쭈어 밥과 반찬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 여러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는 골고루 먹이고 자기 자신도 또한 그 틈에 끼어 앉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출중한 용병법이라든가 부하를 사랑하고 상벌을 엄정하게 하는 습성은 그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의 지휘를 받는 자들은 감히 규율을 어기지 못했으며 어른들도 비상한 그의 장난을 기특히 여겨 그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두었으므로 그 동네는 항상 천연의 전쟁터여 진중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가 차츰 사람에 따라 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총명함이 뛰어나서 듣고 배우는 대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쳤고 사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능히 통달하는 터였습니다. 제3화 명궁의 대결. 태조 이성계가 영흥에서 함흥으로 이사한 뒤의 일입니다. 하루는 훤칠하게 생긴 활량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공손히 읍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노형께서는 궁술이 놀라우시다 하는데 소생과 한번 그 재주를 겨루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말을 듣고 이성계는 그 활량의 풍채와 언행이 비범함을 찬탄하면서 자신의 궁술을 시로 읊은 일이 있는데 그 한 수의 글로 미루어 보더라도 문장의 탁월함과 호대한 웅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칡넝쿨 붙잡고 등넝쿨에 매어 달려 봉우리에 오르니 조그만 암자는 흰 구름 속에 붙어 있구나. 만약에 눈앞에 펼쳐진 곳을 모두 내 땅으로 할 수 있다면 초월 강남이라 한들 그 어찌 용납 못하랴. 일찍이 그는 나이 10여 세 때에 백두산에 올라 무술과 글을 배웠으므로 글과 무술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쾌히 응낙했습니다. 거 좋은 말씀이요. 어디 한번 겨뤄보실까요? 그는 앞장서서 활터로 나갔습니다. 자, 그럼 노형이 먼저 백보 밖에 서서 나를 쏘아 맞춰보시오. 성계는 쭈그리고 앉으면서 활량에게 말했습니다. 활량은 서슴지 않고 백보 밖으로 걸어 나가더니 활에 화살을 매기어 성계의 면상을 겨냥하여 힘차게 한 대를 쏘아보냈습니다. 바위라도 뚫고 나갈 그의 화살에 응당 피를 토하며 나뒹굴 줄 알았던 성계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두 팔을 선뜻 뻗치더니 날아오는 화살을 냉큼 받아 놓지 않습니까? 활량은 적이 놀란 듯 그러나 연거푸 또 한 대의 활시위를 쏘아보냈습니다. 이번에야 적중했으려니 하고 바라본 순간 성계는 날쌔게 땅에 엎드려 화살이 등골을 살짝 스치고 빗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활량의 얼굴에는 동료의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큰 숨을 한번 몰아쉬고 나서 이번에야 하고 정성을 다한 세 번째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보름달같이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소리보다 더 빠르게 성계의 이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순간 전광처럼 몸을 솟구친 성계는 공중에 떠서 두 다리를 쩍 벌려 가랑이 밑으로 휙 하고 화살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응시하고 서 있던 활량은 이마에 땀도 씻지 않고 황망히 활을 던지고 뛰어와서 성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감히 장군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천하의 명궁이 저밖에 없는가 했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하늘 높은 줄을 알았나이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계는 껄껄 웃으면서 그 무슨 말씀을. 자, 어서 일어나시오. 우리 서로 인사나 합시다. 하고 활량의 손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성계가 그 활량의 재주를 시험해 보려 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종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는데 그러한 그의 심사는 과연 적중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두 영웅이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 활량 또한 대대로 명문 출신으로 당시 천하의 명궁으로 이름을 떨치던 이지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란은 본시 중국 송나라 때의 명장 악비의 자손으로 그의 조상이 역적 진해에게 몰려 멀리 고구려국 흑룡강 기슭으로 피난하여 살면서 그의 외가성을 따라 퉁가 행세를 하였으므로 이지란은 본래 퉁지란이었습니다. 뒤에 태조왕이 총애한 나머지 성을 내려주어 이지란이 되었다 하는데 이지란은 기품이 웅장하고 용맹스러우면서도 주도 면밀한 성격이어서 매사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공민왕 시절에 자기의 부하 수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북청 땅에서 살았는데 당시 성계가 특이한 위임을 듣고 사귀어 보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꺾어 신명께 맹서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이 성계는 다정히 지란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형제 일신이라 마땅히 심력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룩해야 할지니
어찌 즐겁지 않으려. 이 한마디에 그의 평생의 웅지가 깃들어 있음을 알고 지라는 크게 기뻐하여 그 뒤부터 성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들 두 사람이 얼마나 명궁이었고 또 명콤비였던가는 후세에까지 길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태조와 이지란이 서로 마주 서서 활을 쏘면 화살이 맞부딪혀 땅에 떨어졌다 하거니와 아낙네들이 이고 가는 물동이를 지란이 쏘아서 뚫으면 태조는 살촉에 솜을 뭉쳐 쏘아서 그 구멍을 틀어막아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는 동국 야사에만 아니라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지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전합니다. 어느 날 고려 공민왕이 재상들을 모아놓고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성계가 3번을 쏘아 모두 우등을 차지하자 지란이 옆에 있다 조용히 충고하였습니다. 형님, 기이한 재주를 남에게 보이시면 칭찬보다는 시기를 더 받는 법이외다. 어찌 조심치 않으십니까? 성계는 그제야 깨닫고 깊이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양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지란은 을의 선봉이 되어 앞장서 나갔고 성계가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먼저 나가려 하면 지란이 앞을 막아서며 이건 한갓 싸우는 장수의 할 일이외다. 어찌 천금 같은 지중하신 몸을 아끼지 않으시나이까? 하고 말리곤 하였습니다. 지란은 출장입상의 비범한 인물이어서 전장에 나가면 명장이었고 조정에서는 행실이 높은 재상 같았습니다. 부모의 상 중에는 3년의 심효를 극진히 했고 태조가 등극한 이후에는 인의와 도덕으로 그를 보좌했으며 자제들에게는 항상 충효와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벼슬이 상장군과 청해백에까지 이르렀고 일상생활은 검소하고 담백하였으며 말년에는 부귀와 공명도 버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여생을 수도 생활에 바치다가 72세에 아무 병도 없이 조는 듯 앉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화장하고 사리를 취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들은 그의 의관으로만 장사를 지냈는데 그의 무덤 앞을 후세의 행인들이 감히 소나마를 타고 지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라의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후손이 대대로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제4와 신승과 제왕지지. 공민왕 10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승이 함흥 북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사 장삼의 속락을 쓰고 육환석장을 길게 짚고 두 사람은 정답게 무엇인지 소곤거리며 봄날을 즐기며 산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제인 듯한 두 사람은 이따금 먼 산을 가리키며 가가대소하기도 하고 흰 구름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동쪽으로 큰 산 하나가 이들 두 스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좀 쉬어갈까? 하고 스승인 듯한 노승이 말하자 젊은 중도 바랑을 벗어놓고 길가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늙은 스님이 동쪽에 큰 맷뿌리를 한 손으로 가리키며 저 산에 홍황지지가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하니 젊은 중이 네, 알고 말고요. 어디 말해봐라. 저 바로 큰 맷뿌리가 동으로 뻗은 세 갈래 줄기 가운데로 뻗은 짧은 등성이가 정열인가 하나이다. 하고 대답해 올리니 노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곳이 정열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두 손을 놀림에 바른 손이 가장 기묘한 것이니 바로 오른쪽 등성이가 명당자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두중이 앉아있던 자리 옆 후미진 곳에 큰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향나무 옆에 한 사람의 괴한이 앉아 쉬고 있다가 이들 신승들의 대화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려의 청년 장군인 금오의 상장군 이성계의 가복이었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나이 26세. 그의 아버지 이자춘이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의 직함을 띠고 영록대부 장작감사의 영직을 지내고 40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성계는 사람을 놓아 산을 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가복은 한달음에 뛰어와서 이성계에게 신승들 대화의 전말을 고하였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시더냐?
함관령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보았소이다. 응, 그러냐. 하고 이성계는 준마의 채찍을 더하여 함관령을 향해 달렸습니다. 말은 삽시간에 함관령에 이르렀습니다. 산고개 위에서 두 신승을 만난 이성계는 공손하게 읍하고 원컨대 스승님은 가르치심을 드리우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2년이란 할 수 없는 노릇이로군 하면서 스님들은 다시 이성계의 안내를 받아 함흥으로 왔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개성으로 이 두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그 진열을 얻었고 환조 이자춘을 그곳에 매장하였던 것입니다. 오산설림에는 이 두 신승을 가리켜 늙은이는 나옹해근선사요 젊은이는 무학자초선사라고 하였습니다. 공민왕 5년 여름에 이자춘이 송도에 들렀을 때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그대와 그대의 조상이 몸은 비록 밖에 있으나 마음은 왕실에 있는 것을 짐은 가상이 여기노라 하였고 다시 경은 마땅히 돌아가 나의 백성들을 진모하여 평안하게 하라. 만일 변란이 있으면 나의 명령을 받으라 하매 이자춘이 절하며 성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비록 원나라의 신하였던 이자춘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고려 왕실을 떠받들고 있었으며 공민왕 5년 여름에 왕은 드디어 원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옛 강토를 회복하여 밀직부사 유인으로 하여금 동북면 병마사를 삼아 쌍성 총관부를 치게 하였을 때 이자춘은 내명을 받아 이와 협조하여 총관부를 격파하고 다시 북으로 진격하여 함흥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깝게도 그해 46세의 장년으로 병사하였습니다.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서 웅비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때 성숙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수행하기 전후하여 고려 천지에 떠돌던 도참서를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의 득국은 한갓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자기 합리화가 엿보이고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제5화 빛나는 무용. 이성계는 약관 때부터 군무를 계획하여 자주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부친 이자춘이 북도 병마사로 있으면서 여진족과 몽고에 대한 방비를 하고 있을 때 성계는 항상 부친을 도와 흑룡강 건너에 있는 여진족을 무찔러 위험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자춘이 별세한 뒤에는 그의 벼슬을 이어받아 병마사가 되었는데 그의 용명이 떨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의 일입니다. 원말에 홍건적이 산동성에 운거하여 그 형세가 매우 강성하였습니다. 원래 홍건적은 유복통이란 자가 요술로서 사람을 속여 도당 수십만을 모아 거느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있었으므로 세상에서 홍건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공민왕 8년에 홍건적 모거경이 군졸 4만 명을 거느리고 몰래 압록강을 건너와 의주성을 빼앗았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부원수 안유, 도지위사 김득배, 서경유수 이춘부, 서부감무사 이인재 등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출정케 하여 평양성 아래에서 적군을 맞아 싸워 격파하였으므로 적장은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패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민왕 10년에 다시 적장 주원수 등이 군사 5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평안도 일대의 가급이 침범당하자 제장들이 나아가 맞아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습니다. 패보를 접한 공민왕은 이성계의 지략이 출중함을 듣고 곧 그로 하여금 금호 상장군 겸 서북방면 병마사를 삼아 급히 나가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이질안을 선봉으로 삼아 휘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평안도로 향하였습니다. 창성과 삭주의 싸움에서 적장 왕원수를 베고 그 수하 장수 1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적병 1,000여 명을 도살하였습니다. 적장 주원수는 성계와 싸울 수 없음을 헤아리자 허진을 여러 곳에 만들어 두고 전군을 이끌고 새끼를 통하여 몰래 개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수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 있었으므로 개경의 빈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상화가 모두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급기야 공민왕을 모시고 복주로 피난하였습니다. 적병은 무인지경처럼 도성 안으로 들어가 이를 완전히 점령한 후에 국고를 약탈하고 백성의 재물과 부녀자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소와 말을 끌고 가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휘장과 같이 둘러쳐 성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으므로 물을 끼얹어 이를 얽게 하여 얼음성이 되게 해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주지육림으로 진탕 먹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잉태한 여자들을 잡아다 젖통을 베어불에 구워서는 안주로 먹었으며 젊은 여인들을 붙잡아 벌거벗겨 놓고는 온갖 음란한 짓을 다하는 등 실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황주와 평양, 안주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장수 안유, 김득배, 정세훈, 이방실 등이 서울이 함락되었음을 듣고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향하여 올라왔으나 워낙 코대하고 흉포한 도적의 형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행동하지 못하고 이성계의 군사가 올라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평안도 일대에서 적군을 격파한 후 지방 백성들을 안무하고 있던 중인데 고련 적병이 딴 길로 빠져 도성으로 향하여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야로 군사를 몰아 단 10여 일 만에 개경 부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도성은 적군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장수들은 도성 주변 수십 미밖에 모여있는 채 감히 나가 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성계의 금호 상장군이란 깃발을 바라보고서야 모두 나와서 영접하며 이구동성으로 적세가 워낙 강대하여 쉽사리 격파할 수 없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조야사 2편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